저는 한 5년 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여자친구도 만나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엄마라는 사람한테 버림을 받고 고아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5살 정도에 맡겨졌다고 했어요. 엄마라는 사람은 저를 고아원에 맡기고서는 단 한 번도 저를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더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모라는 분이 고아원으로 저를 찾아오셨죠. 이모는 제가 고아원에 있는 걸 엄마로부터 듣고 알고 있었는데 자신의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지켜만 봐야 했고 가끔은 원장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제가 잘 지내는지 확인만 하다가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한다기에 축하해 주시기 위해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일회용 카메라와 꽃다발을 들고 와서 제 초등학교 졸업을 축하해 주었어요. 같이 사진도 찍었죠. 그런데 저는 이모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렴풋이 어렸을 때 저를 안아주었던 정도로만 기억이 나요. 거의 남이다시피 한 상태라 오랜만에 만난 이모와 같이 있는 것이 무척이나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제 졸업식에 고아원 친구들과 선생님 외에 누군가 저를 축하해 주는 것이 고맙기는 했어요. 어색한 상태에서 사진도 찍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도 같이 먹었어요. 그렇게 먹고 싶던 짜장면인데, 그렇게 좋아하던 짜장면인데, 그때는 맛있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습니다. 빨리 어색한 시간이 지나 이모와 헤어지고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모는 한 6년을 보이지 않다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식 때 다시 오셨어요. 또 사진도 찍고 초등학교 졸업식 때처럼 중국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6년 동안 이모는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안부 전화나 편지도 없었습니다. 중국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와 엄마에 대해 간단히 들을 수가 있었죠. 솔직히 저는 아버지와 엄마라는 단어가 어색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흘렀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고 엄마라는 사람에 대한 기억도 너무 어렸을 때 헤어졌기에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아버지와 엄마에 대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만큼 컸기 때문에 얘기를 해준다면서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2살 때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밤에 돌아오는 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달려오는 차에 치여 돌아가셨는데 뺑소니 차량이었고 범인도 잡지 못했다고 했어요. 엄마는 저를 고아원에 맡기고 새로 시집을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왜 엄마가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느냐고 물었죠. 이모는 계속 망설이다가 저도 이해할 나이가 됐을 거라면서 엄마는 새로 시집을 가서 애 둘을 낳고 살면서 자기한테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새 남편이 알면 이혼을 당할 거고 이미 자신이 낳은 자식이 둘이나 있었기에 평화로운 가정을 파탄내기 싫어서 저를 찾아오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모는 저보고 엄마의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자식으로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저를 찾아와 자신의 상황을 저에게 직접 얘기하는 게 맞지 않냐고 이모에게 따지듯이 물어봤죠. 이모는 자신이 미안하다며 저보고 엄마를 이해하고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도 할 수 없다고 했죠. 어떻게 자식을 낳아놓고 무책임하게 고아원에 버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느냐고 했죠. 그런 사람이 무슨 엄마냐고. 그런 사람이 새 시집을 가서 애들을 둘이나 낳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 수 있냐고 했죠. 이모는 제게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라는 사람은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저를 낳고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제가 죽기를 바라며 장롱에 넣어놓기도 했었대요. 근처에 사는 이모가 집에 왔다가 발견을 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잦았고 그래서인지 엄마는 저를 증오하기까지 했다더군요. 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다고, 저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와 엄마는 서로 사랑한 사이는 아니었고 우연히 만나 하룻밤에 불장난으로 제가 생겨났고 어쩔 수 없이 저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나 아버지는 저를 그다지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 아버지에게 짐, 그 이상 아니었던 거죠. 저는 더 이상 이모가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고아원에 버려주고 다시금 세상에 홀로 내버려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모에게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집을 뛰쳐나와 버렸죠. 졸업장과 이모가 사온 꽃다발을 그냥 내버려 둔 채 도망 나오듯 빠져나왔죠. 모두가 축하해줘야 할 졸업식인데, 축하를 받고 기쁘게 보내야 할 졸업식 날인데, 이 기쁜 날에 저는 가장 비참한 날이 되었죠. 그날을 결코 제 인생에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면 고아원에서 나와야 하는데, 저는 대학에 진학을 했기에 고아원에서 더 살 수가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벌면서 고아원보다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초등학교 때부터 살던 고아원을 나와서 독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밥해 먹고 빨래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밥은 아침은 거의 먹지를 않고 점심은 학생 식당에서 먹고 저녁은 친구들과 한잔하면서 때우던가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다 된 삼각김밥이나 햄버거, 샌드위치 등으로 간단한 요기를 하며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 2년을 보내고 저는 서울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집은 여전히 대학 시절부터 살던 원룸에서 벗어나 작은 빌라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취직을 해서 회사에서 여자친구도 만나 사내 커플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회사 일로 정신이 없고 스팸 전화라고 생각해서 받지를 않았는데 계속 전화가 울려대는 것이었죠.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더니 졸업식 때 찾아와 축하해주던 이모였습니다.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고아원 원장님께 물어봐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장님과 계속 연락을 하며 지내왔었죠. 이모는 저를 만나서 긴히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잘 살고 있고 애초부터 부모는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에 냉정하게 말했죠. 저는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괜히 더 혼란스러워지기 싫고 친척이나 가족이 없는 것이 저는 더 편하고 좋다고 했습니다. 이모는 수화기 너머로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했어요. 눈물 섞인 목소리가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했죠. 이모는 엄마가 간암 3기며 저를 보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제 와서 제가 왜 보고 싶냐고, 저는 엄마라는 사람을 전혀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를 고아원에 버리며 한 번도 연락도 없던 사람이 무슨 염치로 죽을 때 되니까 제가 보고 싶다고 말하냐고 언성을 높였죠. 이모는 그래도 엄마를 한 번이라도 보는 게 좋지 않냐고 했죠. 저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모는 매일같이 전화를 했고 저는 받지 않았고 그러자 문자를 계속했어요. 한 번만이라도 엄마를 보러 오라고. 계속 연락이 오다 보니 온통 신경이 그리로 쏠려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벌어졌기에 원망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보고 싶다고 말을 하니 엄마에 대한 원망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더니 여자친구는 그래도 저를 낳아주신 분인데 한 번쯤 얼굴을 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추호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언제 엄마가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봐야 돌아가신 후에라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며칠을 더 고민했지만 솔직히 엄마한테 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지도 않았고 추억조차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남이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계속되는 이모의 전화와 문자, 여자친구의 설득에 한번 엄마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이모에게 엄마의 병원을 물어보고 그 주 토요일에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 안에 편의점에 들러서 음료수 한 박스 사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 문 앞에 김땡땡이라는 엄마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름이 이랬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한 번도 엄마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었으니 이름을 알 수가 없었죠. 병실에 몇 분이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들어서는 순간 한 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바로 엄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저는 쭈뼛쭈뼛 걸어가서 저 누구인데 제 엄마가 맞냐고 물었죠. 엄마는 반가워하면서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잡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손을 내밀기에 잡아보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거칠었습니다.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엄마인가라는 생각에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암으로 인해서인지 야윈 모습을 보니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멍하니 있는데 엄마가 내뱉은 말에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느닷없이 저보고 돈이 있으면 병원비를 좀 내달라는 것이었죠. 저는 황당했습니다. 저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보고 병원비를 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나를 낳아준 엄마가 맞나? 생각했어요. 어이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죠. 그랬더니 암 보험이든 무슨 보험이든 들어놓은 것이 없어서 치료비와 병원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애들이 있지 않냐고 했더니 남편은 사업을 하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부도를 맞았고 밀린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해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어 지방에 숨어 산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연락만 하고 지낸다고. 남편은 2년 전에 한마디로 쫄딱 망했고 아이들도 아직 학생이라 돈이 나올 구멍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도망자 신세라 병원에도 며칠 전에 잠깐 왔다가 갔다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말들이 암이 걸려 생사를 오가는 사람에게서 들으니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내가 나를 버린 사람을 위해 치료비와 병원비를 내줘야 하는지, 평생 연락 한 번 하지 않던 사람이 무슨 낯으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저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사람이라고 해도 저를 단 한 번이라도 자식으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그 어린 것을 고아원에 버리고 자기는 자기만의 행복을 찾아 떠났다가 자기가 병에 걸리고 죽을 지경에 이르니 저에게 그런 부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것도 몇십 년 만에 만나서 한다는 얘기가 자기가 망해서 돈이 없으니 자기 병원비와 치료비를 달라는 것이 제 머리로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왜 그 돈을 내야 하느냐고 거듭 물었죠. 그랬더니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자식 도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엄마로서의 도리를 했냐고 물었죠. 엄마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모한테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서 엄마가 내가 원하지 않게 태어나서 나를 미워했다는 거 다 안다고 했더니 그때는 그랬지만 결혼하고 애들을 키우면서 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다네요. 어이가 없었죠. 제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한 번도 찾아오지도 하다못해 연락도 한 번 하지 않던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헛웃음만 나오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엄마의 말에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내가 낳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데 병원비 좀 내주는 게 뭐가 대수냐.
내가 지금 너에게 간 이식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치료비 좀 내라는데 저더러 야박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네 입장이면 엄마가 다 죽게 생겼으면 간 이식 해준다고 먼저 나서야 하는 거라고. 그때 뒤집어 놓아서 그냥 죽었어야 했다고. 그때 살려놓은 게 아무 소용없다고 폐악질을 해대었습니다. 결국 엄마가 평생 모른 채 하면서 안 만나던 저를 만나려고 한 목적은 본인의 목숨을 살릴 제 간이었나 봅니다. 저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당신처럼 뻔뻔한 사람은 처음 봤다. 당신은 나랑 남남이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주변에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 문병원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병원을 나와서도 어이가 없어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그대로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 포장마차에 들어가 오뎅 국물에 소주를 몇 병 마시고 취해서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몰랐죠. 그 후로도 이모에게 연락은 계속 왔지만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 엄마의 병든 모습이 떠올라 힘이 들었어요. 엄마가 불쌍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인간의 몸을 빌어 제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몇 달 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문자가 이모로부터 왔습니다. 마지막에 가는 길에 배웅이라도 하는 심정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저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있을 때, 저를 만났을 때 따스하게 한 번이라도 저를 안아주며 미안했다고 진정으로 사과를 했다면 제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을지 모르겠는데 몇십 년 만에 만난 아들한테 병원비를 내달라는 말에 간 이식을 해달라는 말에 상종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엄마 없이도 잘 살아왔기에 인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죠. 장례가 끝나고 이모한테서 엄마 잘 보내줬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답변도 하지 않았고 엄마를 만나기 전 시간으로 제 자신을 옮겨놓으려 애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그래도 저를 낳아준 부모인데 자식으로서 도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저를 페이루나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고아원에 홀로 버려져 모르는 아이들 속에서 같은 방에서 단체 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몰라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고아원에 산다고 부모님도 없다고 손가락질하며 놀려대고 저를 왕따시켜서 그럴 때마다 죽고 싶은 심정뿐이었습니다. 왜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지 원망을 사실 하기는 했지만 얼굴도 모르는 부모를 원망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그러한 현실을 벗어나는 방법은 오로지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에 고아원이라는 악조건 하에서도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름난 대학을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나름 유명한 전문대학에 가서 제 앞길을 설계하며 그 목표를 향해 홀로 외로이 향해 가고 있었어요. 여자친구와도 미래를 함께할 생각에 열심히 받는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저축을 했었죠. 그나마 작은 빌라에 전세라도 월세는 나가지 않아서 조금은 더 저축을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아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착실히 모으다 보면 결혼해서 작은 아파트 한 채는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살고 있었는데 암에 걸린 엄마를 보고 온 후로는 희망이 싹 사라졌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이리도 허망한데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까지 하기도 했었죠. 몇십 년 만에 죽어가는 몸으로 나타나 제게 막무가내로 병원비를 요구하고 간을 요구하던 엄마로 인해 제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술로만 살았죠. 그나마 여자친구가 옆에 있어서 위로가 되었고 새로이 마음가짐을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없었다면 전 아마 폐인이 되어 여전히 술에 의지하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무척이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전의 일이네요.
시간이 약이라고 했듯이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은 잊혀지고 제 삶도 점차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가끔은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라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 아무리 이모가 권고를 했어도 엄마를 보지 않았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전히 엄마와 새로 결혼한 남편은 도망자 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아이들은 둘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모로부터 들었어요. 괜히 그 남편과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나마 엄마가 살아 있었다면 아이들에게는 힘이 되었을 텐데 엄마라는 존재가 두 집안의 아이들에게 아픔만 남겨놓고 갔네요. 텔레비전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면 마음이 아파서 다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저에게는 트라우마로 다가오네요. 암튼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되었고 제 나름대로 목표를 향해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남아선호 사상에 쩔은 시어머니가 세 쌍둥이 중 딸아이를 입양 보내라고 괴롭힌다는 사연인데요. 너무 집요하게 그러셔서 납치라도 당할까봐 걱정이라네요. 아직도 이런 시어머니가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이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시작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맞춤법이 틀리거나 말이 횡설수설해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일단 4개월 전쯤에 새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무척이나 힘든 시간이었고 포기하라는 의사 선생의 말씀에도 전 꿋꿋하게 버텼어요. 저는 간절히 아이를 원했지만 부부 둘 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인공수정부터 시작해서 시험관 시술까지 너무나 어렵게 가진 아이입니다. 시험관 시술을 안 해보신 분은 시험관을 하면 무조건 아이를 낳는 줄 아시겠지만 시험관 성공률이 5% 정도밖에 되지 않고 많은 난임 부부들이 시험관을 하지만 정말 운 좋은 분들만 아이를 품에 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의 수정 실패, 한 번의 착상 실패, 세 번째 임신에 성공하였고 새 쌍둥이란 말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 어렵게 가진 아이라 한 명이라도 잘못될까 전전긍긍하면서 병원에서 꼼짝도 않고 입원해 있을 만큼 소중하게 지켜온 아이입니다. 조산을 하였지만 저희 천사들은 건강하게 세상에 나와 주었고요. 아들 둘에 딸 하나입니다. 임신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매일매일 고통이었지만 제 뱃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배로 고통을 느꼈던 만큼 배로 행복합니다. 처음엔 새 쌍둥이란 말에 놀라기도 했지만 힘들게 뱃속에서 커가는 아이들을 어떻게든 세상에 별탈 없이 나오게 하려고 할 수 있는 의학적 방법을 다 동원하여 지켜낸 정말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딸아이를 입양 보내자고 하세요. 정말 열이 받고 제 딸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나 억울하고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자꾸 나요. 앞서 말했듯이 아들이 2명이고 딸아이가 1명입니다. 너희가 3명을 어떻게 키우겠냐? 돈은 어디서 공짜로 나오냐? 딸아이는 입양 보내고 아들 둘만 키워라. 진작에 지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저희 형편에 3명은 무리다 등 이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런 말씀을 하셔서 성별을 알려드린 걸 임신 내내 후회하면서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갈까 봐서 전전긍긍했습니다. 시아버지나 남편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하시고요. 어머니께서는 남아 선호 사상이 아직도 끔찍하게 많이 남아 있으세요. 하지만 제게도 시누이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딸이죠. 형제도 많아요. 4남 2녀 중에 셋째입니다. 제가 왜 제 딸은 안 되냐고 묻자 아들 둘이나 있는데 뭐하러 딸까지 낳으셨냐고 호통을 치셨어요. 딸 자식 키워봐야 남의 집에 시집가면 그만인데 아들 둘 잘 키워내면 되지. 저희 형편에 뭔 셋이냐. 딸은 보내자 이러시는데 저희 그렇게 못 살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빠는 건축사 사무소 하고 계시고 엄마는 공무원이시고요.
오빠는 개인 가게 하나 차려서 돈 잘 벌고 잘 삽니다. 저도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적지 않고 현재 육아휴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셋이라 복직이 좀 느려질 듯 하지만요. 남편도 알만한 중소기업 잘 다니고 있고 저희 둘 합쳐서 연봉이 8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형편에 셋이 무리라면서 자꾸 딸아이를 입양 보내자고 하세요. 아이 셋 키우기에 여유로운 형편은 아닐지언정 부족한 형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 배 아파서 낳은 딸인데 왜 어머니가 입양을 보내려고 하는 건지 정말 너무 속이 상하고 딸아이한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이제 그 명절인데 명절에도 안 가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새 아이 데리고 가는 것도 힘들고 도저히 어머니 뵙고 싶지도 않고 제 아이들 보여드리기 싫다고요. 그랬더니 직접 오시겠대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계속 악몽을 꿉니다. 남편은 어머니께 오시면 저희가 나가겠다. 오시지 마셔라. 오시면 영 끊고 살 생각해라 하고 있고요. 아버님은 전화나 문자로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십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지도 못했어요. 아직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가늠도 안 서네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요새 아들 둘도 무척이나 이쁘지만 딸아이만 보면 눈물이 너무 나고 딸아이에게 미안해서 더 잘해주고 싶고 그래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추가입니다. 잠깐 사이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조금이나마 힘이 납니다. 시어머님이, 아니 그냥 그 사람이라고 할게요. 더 이상 어머님도 붙이고 싶지 않네요. 그 사람은 제가 임신하고 새 쌍둥이라고 했을 때 아들 셋이냐고 물어보셨고 나중에 성별을 알게 됐을 때 이쁜 딸아이도 한 명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부터 지워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시누이가 두 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남편 누나인 형님도 딸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손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이쁜고 하셨었는데 왜 제 딸아이한테만 그러시는 건지. 그리고 어떤 분이 남편 뒤에 숨어서 가만히만 있었냐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울며 불며 소리도 쳐봤습니다. 헌데 씨알도 안 먹힙니다. 글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오늘 저녁 남편과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은 저희 친정집에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말해 주셨듯이 친정 부모님께도 알려드리고 명절에 피신을 가려고 했었는데 저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일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친정집에서 지내다가 명절 당일에 시댁에 가려고요. 물론 저희 아가들은 친정집에 잠시 맡기려고 해요. 남편과 물론 많은 상의를 할 테고 또 친정 부모님과 상의해야 할 일이지만 모두 제 편이 되어 주실 거라고 믿기에 제 말대로 해 주실 것 같네요. 시댁이 명절 당일 점심은 6남매가 모두 모여서 먹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버님, 큰형님, 신우, 서방님, 동서, 작은 시아가씨, 막내 도련님까지 모두 있을 때요. 시아버님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 사람을 나무라시고 호통도 치시고 하셨었는데 아버님께만 따로 애들 보여드리려고요. 아버님은 손녀 봐보세요, 오히려. 그래서 그나마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정말 저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요. 자꾸 그러시면 법적 조치라도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올 겁니다. 저 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고 영 끊고 살겠다고 해주니 너무 고맙네요. 저희 엄마 아빠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벌써부터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네요. 그리고 어떤 분 말대로 범죄 프로 저도 즐겨보는 터라 봤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든 제 딸 지키겠습니다. 자작이라고 하시는 분들 안 읽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쁜 새아이 데리고 장난치고 관심 받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읽기 싫으면 그냥 읽지 말아주세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스트 댓글이 있네요. 이대로 교수님이 하시면 좋겠어요. 내 딸을 버리라고요? 그냥 당신을 버리겠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미친 짓을 하는데 나라고 안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고 뭐고 이젠 내 눈에 안 보인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할 거고 평생 내 새끼들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고 얼굴 볼 생각은 언강생심 하지도 말아라. 나보고 자식과 인연 끊으라고 하는데 당신부터 자식이랑 연 먼저 끊자. 당신도 딸 키운 부모인데 당신 딸 자식하고도 다 연 끊어라. 계속 그런 미친 소리 하다가는 정신병원밖에 갈 곳이 없다. 당신이 도대체 뭔데 내 자식을 버리라고 난리냐.
당신이 이제 내 어머니도 아니고 남보다 못하다. 내 생전에 당신 얼굴 두 번 다시는 안 본다. 그리고 법적 조치하고 이사하고 전화번호 다 바꾸고 평생 안 보고 살 것 같습니다. 남편 출근시키고 잠시 짬을 내 글을 또 씁니다. 처음엔 그냥 털어둘 곳이 없어서 익명으로 글을 썼고 이젠 댓글 하나하나 읽으며 다시 생각하고 제가 아니랬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지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들어와서 댓글을 읽어봅니다. 많은 조언과 질타 모두 감사드려요. 남편과 어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고 오늘 점심때 친정으로 갑니다. 남편이 데려다 준다네요. 새 아이를 데리고 친정을 찾아가는 게 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고 그러네요. 그래도 친정에 간다는 생각을 하니 그나마 좀 편해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진 아직도 잘 모르겠고요. 어제 남편이 큰 신우에게도 전화를 해서 말했고 아주버님 내외와도 통화를 했어요. 엄마가 자꾸 딸을 입양 보내자고 한다. 이렇게 두다간 정말 딸아이 납치라도 해서 보낼 것 같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참을 수 없다. 계속 이런 식이면 그냥 영 끊겠다. 대충 이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신우도 놀랬는지 아무 말 못하더니 자기가 엄마한테 잘 말해본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고요. 이제 별 생각도 안 듭니다. 그냥 제 딸아이 어떻게든 지킬 생각뿐입니다. 여러분이 지적해 주신 대로 너무 약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독해지려고요. 모두에게 축복받고 건강하고 이쁘게 태어나준 눈에 넣어도 정말 안 아플 만큼 이렇게 이쁜 제 아가들을 어떻게 그런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도 이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노망난 심오만 그런 엽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 신우들도 입양 보내지 그랬냐. 호적에서 당장 팔아. 이런 말은 안 하려고요. 저희 신우들은 저랑 사이도 좋고 이 발칙한 상황에 대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 꼭 결판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결판도 아니죠. 단단히 발악 한번 제대로 하고 올 겁니다. 앞으로 제 아이들 절대 보여줄 생각 없고 남편도 이번 명절에 다녀와 한번 뒤엎고 영 끊고 살재요. 아마 이 글이 마지막이 되겠지만 그 꼴도 보기 싫은 얼굴 보고와 한 번 더 글을 쓸 수 있을런지 시간이 되면 꼭 감사의 말씀과 좋은 결과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신 말들 덕에 저도 정말 엄마가 되어 갑니다.